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노폐물과 독성이 쌓이면서 이로 인해서 모든 장기들이 망가지게 되고 심장이나 뇌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삶을 좀 피폐하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적인 건 소변에서 거품이 많아지는 거죠. 또 색깔이 달라지고 또 피가 섞여 나오고, 콩팥은요 혈관 덩어리예요. 혈관 관리를 하는 모든 것이 콩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콩팥을 더 좋게 하는 식재료들도 있습니다. 과일 중에서 특히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2020년 국민보험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300만 명이 만성 콩팥병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증가하는 속도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만성 콩팥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느냐? 콩팥이 나빠지는 이유 중에 절반은 당뇨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당뇨 환자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른 나이에 당뇨가 되면서 합병증으로 콩팥이 나빠지는 경우가 가장 큰 포션이고요. 두 번째는 콩팥은 그냥 정상인 상황에서도 나이가 들면 기능이 떨어지는데 고령화가 되고 오래 살게 되면서 만성질환이 같이 겹쳐지니까 빠르게 나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고혈압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알지만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고혈압으로 만성 콩팥병이 되는 분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소염 진통제의 오남용 같은 어떤 약물로 인해서 신장 독성이 생겨서 콩팥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콩팥이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우리 몸에 돌고 있는 모든 영양소와 모든 노폐물들을 분리수거를 하죠. 요산과 같은 노폐물들은 빨리빨리 버려서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을 축적되지 않게 해줍니다. 특히 요독을 비롯한 질소, 독소를 배출이 안 되면 우리 몸은 노폐물과 독성이 쌓이면서 이로 인해서 모든 장기들이 망가지게 되고, 흔히 겪는 콩팥이 안 좋았을 때 생기는 소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몸이 붓는다거나 어지럽거나 토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독성물질이 쌓이면서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따라서 수면과도 당연히 관련이 있지만 매일매일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콩팥이 안 좋아지면 가장 간단한 것부터 어렵기 때문에 사는 게 진짜 고단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나트륨도 드시면 안 되고요. 칼륨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쇼크사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매 끼니마다 이거를 신경 써서 조절해서 드셔야 되고, 편의점이나 마트에 파는 가공식품들은 거의 못 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맛도 없고 이런 게 하루에 3번씩 고민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제약이 저는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혈관을 통해서 투석을 하시는데 월수금 또는 화목토, 즉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꼬박꼬박 가셔서 독성 물질을 기계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들과 2박 3일 이런 여행은 아예 이제 계획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그게 정말 삶을 좀 피폐하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가장 흔한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별로 아무 변화가 없으세요. 콩팥이 나빠졌다는 것을 알 때쯤에는 좀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소변 검사를 하라고 우리가 권유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콩팥이 나빠지면서 이제 생기는 다양한 다른 증상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대표적인 건 소변의 변화입니다. 콩팥은 노폐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몸에 필요한 건 들여와야 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단백뇨나 혈뇨가 생깁니다. 소변에서 거품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 거품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나 소변에 거품이 있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품은요, 특히 남자분들은 이제 낙차가 있잖아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품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거품이 5분, 10분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또 색깔이 달라지고 또 피가 섞여 나오고 이런 소변의 변화가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는 몸이 붓습니다. 세 번째로는 독성물질이 계속 나가지 않고 심장이나 뇌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무기력하고 피곤한 것이 콩팥 기능이 나쁜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죠. 그리고 이 뇌에 독성물질이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 울렁거리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진행이 되시면 이제 감염이 잘 돼서 열이 나거나 다양한 감염 질환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독소 배출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제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많이 가렵습니다. 건조해지고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무기력하죠, 가렵죠, 피곤하죠. 또 그런데 먹는 거를 또 되게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콩팥은요, 사실 혈관 덩어리예요. 심장과 고혈압과 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관 관리를 하는 모든 것이 콩팥에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 하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나트륨을 줄여라.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콩팥이 나빠지는 분들 보면 대부분 국물 요리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단백질 보충제를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입니다. 또 크레아틴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시는 게 콩팥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콩팥에 가장 또 안 좋은 물질이 인이거든요. 맛있는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햄, 가공육뿐만 아니라 콜라, 사이다, 과자 이런 데 모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콩팥을 보호하는 또 효과적인 방법이 딱 봤는데 이게 편의점에 파는 거야. 그러면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콩팥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칼륨을 좀 다른데요. 콩팥이 정상이신 분이 콩팥을 더 좋게 할 때는 칼륨을 챙겨서 드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콩팥 점수가 있어요. 그 콩팥 점수가 30점 이하인, 즉 진행형 만성 콩팥병인 분들은 칼륨을 또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 용량을 조절하셔야 되겠죠. 콩팥을 좋게 하는 사실 가장 근본적인 건 앞서 말씀드린 싱겁게 드시는 것이지만 콩팥을 더 좋게 하는 식재료들도 있습니다. 과일 중에서 특히 블루베리, 사과, 귤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블루베리는 상대적으로 당분이 적은 과일이죠. 그리고 보라색이 특유의 파이토케미칼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안토시아닌을 갖고 있고요.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의 이완에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빨간색 껍질에 다양한 파이토케미칼, 식물성 영양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딱딱한 과일이기 때문에 혈관 관리에도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귤은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건 당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지만 이 주황색 과일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이 또 혈관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과일을 즐겨 드시는 것,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히 드시는 게 콩팥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선식품으로 과일을 챙겨 드시면 첫 번째, 독소 배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염증을 억제하는, 즉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혈관 관리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요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의 면역 증진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로 감염 예방이 되고, 더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야채와 과일들이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신장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으시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콩팥이 정상일 때 좋다고 하는 것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현미,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이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식품으로 딱 바뀝니다. 그렇지만 과일은요, 칼륨이 채소보다는 조금 적어요. 그리고 칼륨이 좀 적당히 적은 과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블루베리나 사과, 귤이기 때문에 콩팥이 많이 망가져서 진행형이라 하시더라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콩팥이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가능하면 한 번 드실 때 소량씩 드시는 게 콩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 껍질에 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다 드시면 또 칼륨 섭취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과를 드실 때도요, 반 정도는 벗기고 반 정도만 드시고, 또 진행형 만성 콩팥병인 분들은 껍질을 다 벗기고 드시는 게 더 안전하긴 합니다. 또 칼륨을 좀 덜 드시기 위해서 과일이지만 데쳐서 드시는 것도 또 색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일을 통조림 형태로 파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콩팥이 안 좋아지게 된 계기가 당뇨나 고혈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조림 과일이나 아니면 말린 과일을 통해서 과일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칼륨을 적게 드시는 방법, 그런데 야채와 채소를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 물에 담가 두시면 이게 좀 빠져나와요. 보통 건강한 분들은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데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한 2시간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시면 충분히 배출이 되고, 또 아니면 살짝 데쳐서 성분을 좀 뺀 다음에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싱겁게 드시는 겁니다. 이 음식이 짜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안 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 걱정을 안 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짜게 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뜨거운 요리들이에요. 그리고 국물 요리예요. 뜨거운 국을 드실 때는 이게 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가능하면 너무 뜨거운 음식, 또 국물이 많은 음식은 가능하면 안 먹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식습관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인도 많이 들어있고 단순당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관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죠. 그래서 가능하면 적게 드시는 것. 또 세 번째는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많은 노폐물이 나옵니다.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콩팥도 덜 힘듭니다. 소염 진통제를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것, 통증을 관리하는 근본적인 생활 습관을 먼저 하시고, 소염 진통제는 가급적 적게 드시려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짠 거, 단 거 드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맛을 아예 없애고 식사를 하면 맛이 없어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맛을 즐기셔야만 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맛이 신맛, 그리고 다양한 향신료들을 이용하는 거죠. 레몬을 이용하시거나 라임즙을 이용하시거나 다양한 허브들, 바질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로 맛을 좀 다양한 맛을 내서 나도 모르게 짠맛이나 신맛을 좀 줄이시는 것. 그리고 또 감칠맛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간장, 고추장, 소금 이런 것들로 내는데요. 코코넛 아미노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감칠맛을 낼 때 서양 음식들에게 넣는 향신료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나트륨을 비롯한 다양한 단맛, 짠맛을 좀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콩팥을 생각하시면 어떤 것도 영양제를 안 드시는 게 사실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일단 첫 번째 간에서 그거를 다 쪼개야죠. 우리 몸이 쓸 수 있게. 그리고 쓰고 난 나머지는 다 또 콩팥이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영양제들은 특정 성분이 고용량 들어있어요. 이런 걸 드실 때 내가 건강이득을 채울 때는 반드시 간과 콩팥은 희생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콩팥을 생각해서 뭔가 영양제를 먹는다? 이거는 오히려 안 먹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고, 안전한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양을 먹는다면 블루베리, 사과, 귤 이렇게 과일로 챙기시는 게 훨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콩팥에 결석이 있는 분들이 대체로 수분 섭취가 좀 적은 분들, 그리고 술을 좀 즐기시는 분들, 술은 상대적으로 탈수를 만들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커피나 술보다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콩팥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 있는 분들은 정상인데도 계속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왜냐하면 그만큼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 눈으로 다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이 없는 분들은 콩팥이 진짜 많이 안 좋을 때까지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균형을 잘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콩팥이 나빠지는 계기는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과
다 약물 때문이거든요. 항상 이 부분을 기억하셔서 콩팥에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것들을 일단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검진으로 콩팥 기능검사, 소변검사가 2년에 한 번 무료로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정상일 때도 소변검사와 콩팥 기능검사를 챙기셔서 괜찮은지를 좀 보시고, 나빠지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싱겁게 먹고 좋은 것들을 챙기시는 게 후회하시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브로콜리는 사실 특정 2가지 성분이 발견되면서 브로콜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설포라판, 두 번째는 인돌카비놀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두 성분이 동물 실험 연구에서는 항암 효과가 거의 증명이 되어 있어요. WHO뿐만 아니라 유명하게 알고 계시는 타임지가 매년 좋은 식품 선정하는데요. 빠지지 않고 항상 나오는 게 브로콜리입니다. 또 많은 의사들도 브로콜리만큼 좋은 식품을 잘 찾지 못해요. 저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 다양한 건강 이득이 증명이 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첫 번째 항암 효과입니다. 유방암, 대장암 이런 암들은 이미 연구로 증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뇌경색이나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브로콜리는 소화를 도와주는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화하기도 좋죠. 물론 식이섬유 때문에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조리법을 좀 바꾸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채소인데 의외로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K도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좀 약한 중년 여성들은 브로콜리를 챙겨 드시는 게 혈관도 관리되고 뼈도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브로콜리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체중 관리, 당 관리하면 빠질 수 없는 식품이고요. 마지막으로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간 해독은 1단계, 2단계가 있는데요. 이 1단계에 쓰이는 물질들이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독하면 요즘 십자학과 식물, 그 중에 이제 브로콜리를 많이 챙겨서 드시죠. 브로콜리가 건강에 좋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고 관심이 생겨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브로콜리에 1,000몇백 마리가 넘는 벌레가 있다, 농약이 묻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척에 되게 진심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제 브로콜리의 구조를 생각하면 그 걱정이 아주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게 구조상 벌레들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아주 빽빽한 나무 같잖아요. 봉우리의 구조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식물이 그러하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얇은 기름막, 유막이 있는데 그 막이 있으니까 또 제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그 유막 때문에 물에 이렇게 딱 대면 다 튀겨나가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면서 안에 있는 것들이 잘 나오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세척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고 실제 실험들도 많이 있어요. 아주 공인된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어떤 방법이든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를 처음에 그 통으로 다 씻지 않으시잖아요. 손질을 하시죠. 작게 잘라서 물에 좀 담궈뒀다가 세척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흔히 식초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베이킹 파우더를 이용해서 좀 담궈두면 유막이 좀 해제가 되면서 물질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활용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제가 해봤는데 이 식초 냄새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세척용 식초를 따로 팝니다. 화이트 와인 계열의 식초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조금 향이 줄어드니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먹기 위해서 브로콜리를 데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찌는 분도 있는데 찐 다음에 그걸 바로 드시는 분들보다는 한번 찬물에 헹구지 않습니까? 입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한번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그 벌레나 농약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실제 공인된 기관들에서도 이런 조리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는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전형적으로 브로콜리를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죠. 그런데 이거 먹을 때마다 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열에 데칠 때 수용성 비타민들이 빠져나와서 영양소가 소실이 된다. 브로콜리의 영양소를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찜기를 이용하시는 거죠. 식이섬유도 너무 많으면 우리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면 아예 영양소가 흡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열을 가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방법이 물에 노출이 되는 방법과 물과 부딪히지 않는 방법이 있을 텐데, 가급적이면 물에 닿지 않게 그 열을 가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방법이 첫 번째는 찜기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집에 그 무쇠솥 있는 분들은 무수 요리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즉 물을 넣지 않고 중불로 은근하게 익히시면 그 성분들이 빠져나와서 그 영양소가 소실이 되지 않고 다른 식재료들과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무쇠솥에 브로콜리를 포함한 다양한 식재료를 넣고 좀 천천히 익혀서 드시는 것도 꽤 맛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 인돌카비놀, 그 외에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가 풍부한 식재료죠.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과 만났을 때 아주 완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 다양한 식재료들과 궁합이 잘 맞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이용해서 볶아서 드시는 방법이 좋겠고요. 또 쪄서 먹는 게 난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호두나 아몬드 이런 견과류를 이용하시는 방법, 또는 아보카도와 같이 드시는 방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아무래도 이제 채소이기 때문에 좋은 단백질과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좋은 단백질은 어떤 거냐?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적은 단백질들이죠. 살코기 위주의 단백질, 즉 닭가슴살, 그리고 또 오리고기, 이런 가금육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생선도 좋습니다. 또 식물성 단백질도 빠질 수 없죠. 두부, 콩을 이용하셔서 같이 조리해서 드시는 게 단백질도 챙기면서 항산화 성분을 같이 드실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포화 지방산까지 챙겨서 드신다면 거의 완전한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이제 검색하기 시작하시면 이런 연구가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브로콜리를 많이 드시면 갑상선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그게 브로콜리에 고이트로겐이 들어있어서 갑상선 건강에 좀 해가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드셔야 돼요. 거의 20kg? 이 정도 한 포대를 드셔야 돼서 그 정도로 드시지를 못합니다.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도 그냥 브로콜리 조그만한 접시로 하나 정도 드시는 건 오히려 건강이득이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갑상선 기능 저하인데 조절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혈전용화제를 드시고 있는 분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브로콜리에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약물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효가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할 때 그 치료 목표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잉 섭취하는 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이 좀 예민한 분들입니다. 즉 이게 식이섬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장 건강에 도움을 받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가스가 차고 불편한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드시면서 내가 배가 더 불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섭취량을 좀 줄이시는 게 필요하죠. 또 마지막으로 위가 약한 분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 식이섬유라는 존재가 장에는 진짜 좋은데 장에 가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 좀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위염이나 소화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은 브로콜리를 또 너무 과잉 섭취하실 경우에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너무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칼륨도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진행형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식재료들이 있어서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의 식재료를 선택한다면 브로콜리는 단연 10대 식품 중에 하나이고요. 다른 매체에서 5대 식품을 선정할 때도 브로콜리가 빠지지 않아요. 건강에 좋다는 걸 한번 인식을 하시면 맛이 없어도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손이 가면요, 색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브로콜리를
즐기시고 브로콜리를 즐기시면 건강에 관심이 생겨서 또 다른 걸 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입문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오늘 브로콜리 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암 중에서 사망 원인 1위가 위암이었고요. 걸리면 이제 죽을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진짜 실제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도 이후에 조기 검진 2년에 한 번 거의 무료로 10% 돈만 내시면 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이 조기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위암으로 죽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사망 원인으로는 좀 떨어지게 됐고, 다만 여전히 무서운 이유는 위를 어쨌든 좀 잘라내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불편한 일들을 계속 평생 경험하면서 지내셔야 되니까 먹는 거가 항상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삶의 불만족, 이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위암 환자분들 중에서 4분의 1은 차라리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연구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죽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이제는 죽지 않는 병이 됐는데 그 삶의 질은 정말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무서운 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기에 발견되면 수술로 완치, 그러니까 그 암 조직을 떼어낼 수 있으니까 암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위가 약하다는 건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분들이 위가 약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뭔가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그리고 트름이 계속 나거나 한 숟갈만 먹어도 명치에 뭔가 어르신들 말로는 돌이 걸려있는 느낌, 이런 게 드는 게 내가 위가 좀 약하구나 이렇게 느끼시는데요. 비유를 좀 제가 항상 드는데요. 내가 만약에 사장이다 그러면 어떤 일할 사람을 채용을 한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 이거에 맞춰서 일을 잘 줘야 100%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위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서 위가 하는 일은요, 이빨이 잘 씹어서 넘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든 안 씹고 넘기시면 위는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위가 점점 참다가 파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느끼기에 위가 약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는 게, 위가 약하니까 잘 넘어가게 하려고 자꾸 뭘 말아서 드세요. 근데 말아 먹으면 국물은 다 짜거든요.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시원하다 하는 국은 다 소금 맛이에요. 따라서 위가 안 좋으신 분일수록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아도 가능하면 꼭꼭 씹어서 국물 없이 먹는 거, 그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위암 환자분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찌개나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위암은 어쨌든 음식물이 위를 지나가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킬 만한 거에 노출이 되는 건데요. 가장 센 게 짠 음식이에요. 실제 유럽은 예전에 위암이 진짜 심한 암이었고 실제 환자들이 많았는데, 냉장고가 보급이 되기 전에는 서양 사람들도 소금에 절여서 염장식품으로 보관을 했다가 먹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기는 거고, 냉장고가 보급이 되면서 신선식품을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위암 발병률이 확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냉장고에 염장식품을 보관해서 오래오래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실제 위암 1위 국가고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기질의 문제인데, 완벽주의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내 기준도 높고 되게 뭐든지 확실하게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키냐, 그 연구에서는 항상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데, 스트레스보다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소화하느냐, 그게 결국에는 또 암으로 가는 중심에 있는 변곡점이거든요. 이제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소화불량이 항상 있는 분들은 좋게 말하면 좀 섬세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예민하세요. 이런 거를 좀 컨트롤하고 쉽게 간다, 이런 거를 좀 연습하시는 게 위에도 도움이 돼요. 소화가 안 되고 명치가 항상 답답하고 이런 분들이라면, 내가 만약에 40살이 넘었다, 내시경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 내가 계속 소화가 안 된다 하면 식사를 조금 조절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요. 여자분들은 떡볶이
떡볶이를 안 먹으면 되고요. 남자분들은 라면에 돈가스 드시는 거를 조금 줄이시면 돼요. 특히 여자분들은 떡볶이를, 저도 떡볶이를 진짜 사랑하지만 정말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영양소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맵고 짠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화를 좀 잘 안 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소화가 잘 안 된다, 근데 여자다, 그러면 이런 분식류를 조금 조심하면서 드셔야 되고, 두 번째 되게 전형적인 상황이 아침, 점심은 약간 대충 드시고 오후에 이런 분식을 많이 먹으면 좀 탈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소화가 안 된다면 최대한 한 번 먹을 때 양을 1인분보다 적게 해서 규칙적으로 드시면서 개선시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위암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는 거는 찌개랑 라면에 국물이에요. 어떤 음식이든 제가 국을 먹으면 국물은 거의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요. 국물이 항상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짠 음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론상 100점은 라면도 안 먹고 찌개도 안 먹고 뭐든 다 신선한 식품을 먹는 거지만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살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내가 사회적인 여건,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나만 또 예민하게 나는 찌개 너무 극혐 막 이럴 순 없잖아요. 이거를 다 같이 시키는데 저는 최대한 건더기 위주로 먹고, 사실 저도 면을 되게 좋아했는데 환자분들을 보고 저도 의학 지식을 좀 제대로 공부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구나. 아예 안 먹는 거는 비현실적인데 가능하면 국물은 좀 남겨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국은 젓가락으로 먹어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어요. 제가 환자분들 항상 위내시경 하시면은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 이런 소견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위축성 위염은 위가 점막이 위축이 돼서 얇아진 걸 말해요. 그래서 위 점막에 있는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1년 동안 국물을 안 드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 해에 그냥 위염으로 돼요. 많이 좋아지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많이 봤어요. 위가 약한 분들, 그래서 이제 주로 위축성 위암이나 장상피 화생 이런 걸 듣는 분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 두 부류가 조금 다른데요. 흔하게는 약하다고 스스로 느낄 정도면은 이제 위축성 위암이나 장상피 화생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인데,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소화가 잘 안 된다 하면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셀프, 집에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명치가 있거든요. 명치에서 1인치 정도 내려와서 다시 1인치 정도 왼쪽으로 가시면 위가 있거든요. 거기를 여러분 이렇게 눌러보세요. 누워서 누르면 더 정확한데요. 눌렀는데 내가 아프면 둘 중에 하나인데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시거나 너무 안 나오시거나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두 번째 단계 확인하는 게 식소다. 한 4분의 1티스푼에 물 125cc 거기에 타서 아침에 빈속에 드시는 건데요. 그러면 보통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한 3분 이내에 트름이 꼭 나와야 돼요. 가스가 생겨서. 근데 내가 5분이 지나도 가스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위산 저하증인 상태고, 이런 분들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베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걸 좀 보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홍초나 사과식초나 이런 식초를 식사 전에 좀 드시는 것도 산을 보충하는 방법이 돼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위산 저하증이 있고 위가 약하다 하면 이제 식욕이 떨어져요. 고기를 안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부분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의 문제는 근감소증이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고기나 생선을 약이다 생각하고 드시고, 또 위산이 저하될 때 흡수가 잘 안 되는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있는데, 비타민 B10이나 칼슘, 철 이런 것들은 만약에 내가 위축성 위염이 있다 하면 보충제나 아니면 조금 더 드셔서 채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침에 위든 다이어트든 이런 거에 다 도움이 되는 거는 삶은 달걀 2개 드시는 거. 만약에 내가 하기 귀찮다 하면 편의점에 2개씩 담아서 팔아요. 출근길에 그걸 사서 드시면 좋고, 계란을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계란에 거의 모든 아미노산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A도 있고 비타민 B12도 있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2개 정도 드시는 거는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가끔 콜레스테롤 좀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계란 먹으면 안 좋다던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드시는 분조차도 2~3개까지는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좀 채워놓는 게 다이어트도 좋고 활력에도 좋고 또 위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니까 제일 간단한 건 제가 봤을 때 계란 2개인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할 수 있다 하시면은 에그 스크램블로 해서 토마토랑 같이 먹는 거. 더 소화를 잘하고 싶고 막 3인분 4인분 먹고 싶어서 소화제에 도움을 받는 거 안 되죠. 근데 내가 한 2숟갈만 먹어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소화제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드셔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 체력을 올리고 난 다음에는 소화제를 줄여나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가끔 소화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내가 만드는 소화 효소가 안 만들어져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들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일은 없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소화액이 적어서 입이 그런 증상이 있으신 상황이라서 이런 거에 도움을 좀 받으시고요. 대신 이런 소화액은 다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에 단백질도 충분히 있고 충분한 영양소가 들어오면 다시 잘 될 수 있으니까 소화제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영양 공급을 시킨 다음에 줄여나간다. 다만 제산제는 왜 우리 술 마시기 전이나 아니면 속 쓰릴 때 이렇게 드시는 게 있는데요. 제산제는 너무 오래 드시게 되면 위산 분비가 실제 좀 줄어요. 우리 위는 충분히 강산이어야 기능도 할 수 있고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이 떨어져서 점점점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산제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어쨌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내가 좀 위가 약하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꼭꼭 씹어 먹어야 되고 더 천천히 드시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쫙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다리가 무너져서 거기에 차가 갈 수 없게 됐다. 아니면은 이렇게 추석이나 설날에 교통체증이 있어서 부산까지 가는데 8시간 걸렸다. 그런 일이 이제 이 몸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은 우리 몸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도로 같은 거고 큰 혈관은 고속도로고 말초혈관은 이제 국도 같은 건데요. 이 혈관들은 다 각자 조직과 장기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일을 해요. 근데 이게 배달이 잘 안 되면 장기는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으시면 뭐 뇌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데 저는 혈관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심혈관 질환은 인간에게 통틀어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고요. 실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긴 한데요. 그 암은 단순히 하나의 암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몇십 가지 암을 합쳐가지고 1위예요. 근데 두 번째 원인은 심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2위니까 예를 들어 뭐 암 중에 폐암이랑 비교를 한다거나 암 중에 위암이랑 비교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독보적 1위가 되는 거죠. 여전히 치명적이고 과거에 그랬고 미래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관은 정말 계속 기능을 할 수 있어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나 중풍 요게 40대 초반에도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적시에 관리만 잘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건데 젊었을 때는 다른 여러 혈관들이 전반적으로 건강하니까 어느 한 영역이 문제가 돼도 회복이 조금 빨리 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는 이 혈관뿐만 아니라 이 회복에 도움이 되는 근육이 좀 줄어드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느리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침습적인 치료들 그러니까 수술을 크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하기가 좀 어렵겠죠. 우리 몸에 한 4가지 독성이 있거든요. 들어오면 이제 막 비상사태로 만드는 첫 번째는 담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술, 그리고 세 번째가 지질 독성, 네 번째 당 독성인데 지질 독성부터 말씀드릴게요. 지질 독성은 어떤 때 생기냐면 지방이 없어야 되는 장기에 있을 때 독성을 유발하는 거예요. 지방세포가 지방을 갖고 있는 건 정상. 근데 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방세포에 다 채웠는데도 계속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디다가 쌓냐면 내장에 쌓아요. 그리고 간은 원래 지방이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끼죠. 그거를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근육에도 지방이 끼고요. 췌장에도 지방이 껴요. 얘네들은 계속 염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장기의 기능을 계속 떨어뜨려요. 근육에 지방이 너무 껴있으면 근력이 떨어지고 지방간에 지방이 계속 껴있으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나중에 간경화, 간암 이렇게 갈 수 있고요. 내장 지방에 껴있으면 그걸로
걸로 거의 모든 만성 질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질 독성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요 지질 독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은 천연물에는 많이 있진 않아요. 물론 우리도 다 조금씩 갖고 있지만 가공하는 과정에서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식품 산업에서는 그거를 어느 정도 규정을 지어 놓는데요. 예전에 이런 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막 만들었는데 WHO에서 이제 이거를 관리하게 되면서 이제 규제를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0.5g 미만이면 0.5g 미만이라고 이제 표시하면 되고, 0.2g 미만이면 제로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로도 제로로 표시하고요, 0.19g도 제로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자를 소포장한 거를 여러분이 0.19g이 있는 거를 10개 먹었다 그러면은 제로인 줄 알고 먹었지만 그날 먹으라고 하는 트랜스 지방 양보다 많이 먹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요거를 가장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뒤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 이런 걸 보는 게 습관이 되시는 게 중요한데요. 쇼트닝이나 경화유 이런 말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트랜스 지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최대한 좀 절제해서 먹어야겠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진짜 간단한데요. 먹으면 약간 웃음이 나는 그런 데 다 들어있어. 그래서 먹으면 막 행복해지는 바삭바삭한 느낌? 요런 데 다 들어있습니다. 빵집에 가면 맛있는 빵들 쫙 있는데 거기도 다 조금씩 쇼트닝이나 경화유 요런 게 들어가죠. 페스츄리, 케이크, 그리고 도너츠, 닭튀김, 감자튀김, 햄버거, 피자 등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 지방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가이드라인은 피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포화 지방은 줄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은 충분히 먹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포화 지방도 적당히 먹을 때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데 과하게 먹었을 때는 비슷하게 영향을 주고요. 얘네가 우리 혈관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했을 때 문제예요. 스파이크, 이렇게 싸대기를 때리는 거죠. 그러면 혈관벽이 스스로를 하기 위해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 우리 혈관벽에 이제 내경은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단단하게 만들다 보니까 점점 좁아지는 거고, 그게 점점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다 채워버리면 막히는 거고, 막히면 혈류가 공급이 안 되면 그 장기는 썩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 항상 기억할 거는 뭐든 내가 혹시 내 혈관에 따기를 때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항상 생각하고 조금씩 절제하시는 게 필요해요. 당독성은 원래는 당이 붙어있지 않아야 되는 거에 돌아올 수 없는 화학 반응으로 당이 붙는 거예요. 단백질이나 지질에 당이 붙은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AGE라고 해서 체중 당화 산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온의 상태에서 지방이랑 탄수화물이 만나면 만들어지는 물질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 세포를 빠르게 노화시키고 당뇨도 만들고 동맥경화도 만들고 암도 만들고 치매도 만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어떻게 생기냐, 대부분 아까 말한 대로 필요 요건이 고온이면서 지방과 당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튀김 음식이에요. 그 다음이 볶은 거, 그리고 가공식품. 요거를 제 생각에 저도 애기도 키우고 사회생활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요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 뭐 이렇게 자기만의 이제 약간 룰을 정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내가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이 독성들을 피하는 방법은 집에 사놓지 말아야 돼요. 이제 라면이 먹고 싶어, 과자가 먹고 싶어, 그게 집에 있으면 한 번 더 먹어요. 배가 안 고파도. 근데 이제 집에 없으면 귀찮아서라도 한 번은 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편리한 건 집에 안 사놓는다.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소화비만이 코로나 지나면서 40%가 늘었어요. 10대의 소화비만인 친구들은 필연적으로 20대에 더 고도비만이 되고, 그 다음에 30대에 당뇨 환자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당뇨 환자가 50대에 많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40대에 당뇨 환자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의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장담컨대 불의의 사고가 아니면 80, 90까지 사시게 되거든요. 이제 건강수명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이미 벌써 요양병원에서 12년 정도 지내다가 사망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가 나이 들면 그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한테 엄마가 그거를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집에다 안 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혈관은 이제 안 보이는데 내가 혈관 건강이 괜찮은지 보는 거는 실제 이제 병원에 와서 영상으로 모양을 좀 보셔야 되고요. 혈관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부위가 뇌랑 심장이거든요. 근데 뇌혈관을 매번 쉽게 볼 수는 없어서 이 뇌혈관으로 가는 길목, 경동맥이라고 하는데요. 목에 있는 동맥에 혹시 동맥경화가 있진 않은지, 좁아지진 않았는지 이렇게 보는 거를 초음파로 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은 심장 자체를 초음파로 해서 심장의 운동이 괜찮은지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요것도 결국에는 초음파를 좀 해야 되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혈압을 재는 거죠. 혈압을 재면 혈압이 안정적인 사람과 혈압이 너무 높은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혈관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보통은 혈압을 확인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제가 환자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쓰다듬어 주면은 좋죠. 근데 만약에 싸대기를 때린다. 그럼 너무 당황하고 아프잖아요. 혈관벽 입장에서 똑같아요. 혈압이 팍 올라가는 거는 싸대기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 몸에서 여기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염증 물질들이 와서 쌓여요. 그러면 그게 동맥경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싸대기를 때릴 일을 만들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혈압을 너무 높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 스파이크는 혈당도 똑같아요. 혈당도 너무 높으면 혈당 스파이크로 혈관벽을 치고 그러면 동맥경화가 되고요. 지질,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혈압은 그거를 좀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되면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는 의학적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너무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우연히 고혈압인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와서 병원에 와봤는데 아 당뇨였다 이렇게 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미 그 병에 걸린 상태가 되어야지 느껴지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병은 초기에는 다 무증상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건강검진은 20대부터도 콜레스테롤이랑 당은 확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대 이후의 분들은 적어도 1, 2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꼭 해보셔서 확인하고 병원에 갔을 때 아니면은 요즘에는 뭐 농협이나 뭐 이런 데도 혈압계는 있거든요. 보이면 한 번씩 재보시는 거 그런 게 좀 습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는 미리 알기가 어렵다. 아무렇지 않을 때 한 번씩 정기적으로 확인을 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여자분들이 본인이 이제 저혈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120에 80이 정상이 아니고요. 수축기 혈압 120, 이완기 혈압 80 밑으로 있는 게 정상이고 여자분들은 훨씬 낮으신 게 정상이에요. 근데 다만 이것 때문에 너무 어지럽고 기운이 없다. 그러면 혈압을 좀 올릴 필요가 있는데 혈압을 올리는 약은 없어요. 운동을 하셔야지 올라가요. 혈관에 좋은 음식은요 딱 하나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짬뽕 먹고 그래도 승승장구 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핵심이 되는 거는 음식으로는 없습니다. 대신 키 포인트가 있는데요. 영양소가 풍부한 게 중요해요. 이 음식이 가진 칼로리에 비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음식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채소나 과일, 통곡물 이런 건데요. 이런 거를 가능하면 씹어 드시는 거. 가끔 이제 이게 너무 좋은 거라고 하니까 다 몽땅 갈아가지고 많이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 과일은 이게 과일로서 좋은 이유는 당분이 있지만 그 겉에 이제 섬유질이 싸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씹으면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좋은 음식인데 달게 되면 설탕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여전히 빨리 들어와서 혈당 스파이크가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영양소가 풍부한 것들을 골라서 체중 당화산물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 고온이어도 되는데 기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쪄서 먹는 거예요. 찜이나 아니면은 약간 데친 상태로 씹어 먹는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고요. 그 음식을 살짝 쪄서 먹으면 가장 좋은 게 비타민 파괴가 좀 적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쪄서 먹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다양하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색깔
색깔별로 아주 조금씩. 꼭 기억할 거는 다채롭게 먹는다. 가능하면 빨주, 노초, 파남보 요 무지개를 생각해서 흰색까지 해서 골고루 먹는데, 제철에 싸게 나오는 시장에 갔더니 오늘은 토마토가 싸다 그럼 토마토, 아니면 빨간색을 고르려고 했는데 파프리카가 싸다 그럼 파프리카, 이런 식으로 골라서 드시면 그게 훨씬 쉽고 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공간에 여러분이 3명 있다. 그럼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암 환자가 되는 그런 확률이거든요. 우리는 되게 장수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엄청 큰 나라예요. 그래 이제 코로나 때 보면 알 수 있는데, 유럽 사람들은 마스크 쓰라고 하면은 나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마라. 그러고는 막 그냥 걸리면 걸리는 거지, 죽으면 죽는 거지, 인생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막 어떻게든 감염이 안 되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의 의지가 되게 큰 민족 중에 하나고, 암은 아주 예전부터 암 진단 그 자체보다 그 이후에 가는 삶의 여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본 사람들은 당연히 다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저는 되게 큰 대학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암이 살면서 4개 생기는 분도 계시고요. 처음에 어떤 위암이 있으셨는데 몇 년 뒤에 또 폐암이 생기시고, 그 다음에 유방암에 뭐 이렇게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고 지내다가 되게 젊은 분인데 이제 위암, 그런 건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이 병원 가기가 쉬운 나라가 없는데, 뭔가 자기 생활이 바쁘고 그런 이유로 미리미리 이제 좀 확인해보지 못해서 놓쳤던 것들,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암세포는 지금도 우리 몸에 생겨요. 생겼다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걔를 죽이고, 그래서 계속 싸우고 이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생겼다가 없어지는데, 이게 이 균형이 우리가 이제 점점 지게 되면, 암세포가 일정 개수 이상이 되면 암이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서 요 전에 관리하는 것만 잘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암은 어떤 암이든 초기 증상은 무증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TV에 가장 우리가 무서워하는 암은 췌장암이거든요. 췌장암의 증상 이렇게 검색하면 등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한동안 췌장암이 막 한번 이슈가 되면 등이 아프다고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유는 췌장암은 아니죠. 그리고 이미 등이 아파서 췌장암이 있는 상태는 조금 늦으신 상태긴 해요. 고열 중에서 불명열이 있어요. 열이 날 만한 원인이 있지 않은데 계속 열이 나는 분들은 이제 2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어떤 결체 조직에 문제가 있나, 암이 있나,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고열은 이제 주로 어린이들 암 중에 이제 뭐 백혈병이나 이런 거에 좀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림프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을 하는데, 이게 또 똑같은데요. 고열이 있다고 다 암을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냥 감기인 경우가 99.9%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의사인데 체중이 빠지는 분이 온다. 만약에 젊은 분이 체중 감소로 온다. 그럼 암을 제일 먼저 의심하진 않아요. 여자분들은 뭐 갑상선 기능이 문제가 있나, 아니면 당뇨가 있나,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중년 이상이다. 그러면 반드시 모르고 지나가는 암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도록 돼 있는 게 가이드라인이에요. 여기서 포인트가요, 체중 감소와 고열이 암의 증상일 수는 있는데 초기 증상은 아니에요. 암이 있으셔서 나타난 어떤 결과인 거죠. 내가 체중이 빠진다고 해서 암을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체중이 빠진 환자가 왔을 때 그런 문제가 없는지를 본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일반 건강한 분들이 괜히 너무 걱정하시게 되니까, 내가 앞에 건강검진을 잘 했으면 그런 거는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덩어리가 만져질 정도로 두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둘러보세요. 병원이 주변에 내과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만져질 정도로 이거를 뒀다는 거는 상당 기간 병원을 가지 않으셨던 거라서 멍울이, 그런데 물론 비정상적이긴 하죠. 근데 병적이냐 아니냐는 또 좀 다른 문제예요.
가끔 등에 뭐가 이렇게 만져줘가지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지방 덩어리인 경우가 있어요. 그 지방종이죠. 그래서 물론 미용적인 측면에서 내가 막 뭔가 몸매를 보여줘야 되고 비키니 입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면은 미용 성형 수술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요거를 그냥 경과를 두는데, 제거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제 이것 때문에 뭔가 통증이 있다거나 자세가 불편하거나 이러면은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멍울, 그러니까 이제 병적인 멍울들이 있어요. 그거는 모양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초음파 같은 걸 보고 암으로 갈 수 있는 앤지 아닌지를 보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는 거죠. 이제 대부분 폐에 어떤 혹이 있거나 콩팥에 혹이 있거나 이런 거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미리미리 영상 검사로 확인하는 거고, 유방이나 뭐 이런 거 가끔 마사지 받으러 가시거나 샤워하면서 뭐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선생님이랑 상담해서 초음파로 모양을 좀 확인하는 거는 필요하겠죠.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너무 미루지 마시고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거는 필요하고, 전후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요. 위암이 있는 분들이 소화불량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일기에는 없어요. 대장암도 증상 중에 변이 가늘게 나오는 게 대장암의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대장에 어떤 덩어리가 생기니까 변이 그게 바나나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찡겨가지고 나오니까 변 굵기가 가늘어지는 게 증상인데, 그것도 일기에는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 거죠. 췌장도 구토를 하시거나 등이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는데, 그리고 당뇨가 갑자기 확 생기거나 나빠지거나, 그거는 이제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기름을 소화하는 소화효소와 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나오니까 췌장에 암이 생기면서 그런 물질을 못 만들게 돼서 나타나는 결과거든요. 이제 흔히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거는 필요한데, 만약에 정말 내가 조기에 발견하고 싶다 하시면 그런 증상이 없을 때 정기검진을 하시는 게 맞아서, 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암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 막 머리카락도 빠지고 구토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무서워하시는데요.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로만 완치가 되는 암들이 있어요. 대장암도 대표적으로 그렇고, 심지어 췌장도 아주 초기에 발견하면 그냥 그것만 도려내면 되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기에 발견하는 사람은 그것만 해결하면 암이 없는 사람이랑 똑같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번거로운 일이 생기고,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이 수술을 할 수 없는 거죠. 이 상태는 어떤 거냐면 이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거나 이러면 수술로 이걸 없앤다고 몸에 암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신에 항암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정기검진, 건강검진,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 거를 잘 활용하면서 챙기는 거, 그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하는데, 생일에 할 일, 내 생일에 할 일, 뭐 이렇게 막 술 마시고 파티하고 이거 할 일이 아니라 내 생일이 있는 달에 건강검진을 하세요. 내 생일이 있는 달에 건강검진을 하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내가 4월이 생일이다 그러면 그 달에는 내가 건강검진을 해야지. 젊으신 분들은 막 모든 영상검사를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소변검사 이런 거를 병원에 가서 상담하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질병이 생기신 분들이 있어요.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분들이 1년에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생일이 있는 달에 해놓으면은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바쁘지만 생일이 있는 달에는 내 자신에게 선물을 준다, 그래서 요거 좀 챙겨주겠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득과 실이 있는데요. 쓸데없는 걱정을 만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막 물혹 같은 게 생기는 바람에 이거를 뭐 의사가 몇 개월 뒤에 또 오세요, 1년 뒤에 또 오세요 이러면 이거 크기가 커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계속 돈을 써가지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트롤은 좀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아주 심한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조금 미리 확인했으면은 이런 정도는 안 되고 완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경우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암 검진이나 아니면 만성질환 이런 거는 좀 확인하라고 항상 권해드리긴 하죠.
특히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35세 이전인 분들은 암 가족력이 있지 않는 이상은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콩팥 기능 요런 정도, 그리고 혈압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충분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위암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위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30대부터는 위내시경을 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위암 가족력이 없는 사람이다 하면, 위암은 암 가족력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45세를 기준으로 확 늘거든요. 그래서 이제 40세 이후부터는 국가에서 하라고 연락이 와요. 그걸 예약하고 잘 하시면 돼요. 생일이 있는 달에. 그래서 위는 그렇게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은 사실 젊은 나이에 잘 생기는 암은 아니어서요. 50세 이후에 확인하면 되는데, 국가에서는 분변 자멸 검사라고 해서 대변에 피가 나오는지 아닌지 이런 대변 검사로 해주고 있어요. 매년.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보는 거는 이제 대장 내시경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비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필요하고, 여성 같은 경우는 근데 자궁경부암은 또 되게 젊은 나이부터 생길 수 있어서 자궁경부암이나 유방암은 젊은 나이부터 이제 정기검진을 한다. 근데 내가 몇 살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그 즈음에 국가에서 편지가 오거든요. 요즘은 문자로 오니까 그거대로 하시면 그렇게 헷갈리실 필요 없고요. 직장 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회사에서 해주는 거니까 다 해보시는데,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의할 거는 이제 너무 방사선 노출이 되는 검사들만 너무 자주 안 하시면 돼요. 요즘에 되게 다양한 건강 정보가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좀 치우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환자분들이 가끔 와서 마그네슘이 몸에 좋은데 얼만큼 먹는 게 좋을까요? 뭐 코엔자임 Q10이 진짜 좋은가요?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제가 항상 예시를 들어드려요. 내가 공부를 잘하려면, 수능을 잘 보려면 국어만 100점 맞아서는 불가능해요. 영어만 잘해서도 불가능해요.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수학 다 골고루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코엔자임 Q10, 마그네슘 이런 게 비유를 들면 미술 같은 거예요. 국영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생각할 때 이게 내 건강에 정말 중요한 건가? 정말 뿌리에 있는 건가? 그냥 그저 나뭇잎 같은 거 아닌가?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밸런스랑 컨트롤인데요. 기억할 거는 내가 너무 어느 하나에 극단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잠깐 서서 컨트롤하고 밸런스가 맞나? 요거를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 환자는 과일을 먹어야죠. 과일을 안 먹으면 큰일이 납니다.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옛날 과일이랑 지금 과일이 너무 달라요. 지금은 그냥 샤인머스킷 여러분 드셔보셨죠? 너무 달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충분히 적어야 돼요. 그래서 당뇨가 내가 이미 생겼다 그러면은 과일에서 얻는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는 충분히 얻어야 되니까 종이컵으로 치면 한 컵 정도 되는 양을 먹는다. 과일로 이거를 배를 채우시면 안 돼요. 갈아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통조림은 아니다. 말린 과일도 아니다. 신선한 과일을 껍질 채로, 사실 많은 항산화 물질은 색깔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잘 드시는 게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얻는 방법이에요.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은 가장 만만한 게 딱딱한 과일이어서 사과랑 베리류예요. 블루베리, 딸기 이런 것들을 종이컵 하나에 들어오는 정도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가 당뇨는 없다. 그러나 이제 좀 건강하게 먹고 싶다 하시면은 조금 더 드셔도 되지만 야채를 더 많이 드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당뇨 환자는 그냥 영양의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예전에는 당뇨약이 좋은 게 많이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이제 영양관리에 써야 됐었는데요. 요즘은 혁신적인 약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하지 않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좋은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안 쓰면서 열심히 하시는 거는 노력은 하는데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뇨약 중에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당뇨약의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당뇨약을 적절히 쓰면서 영양을 적당히 관리하고, 그리고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걸 골고루 할 수 있게 내 에너지를 분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영양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매일 먹어야 되는 게 있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가 왜 되냐,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당뇨에 뭔가 유전적인 문제를 타고나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유전적인 문제나 태어날 때부터의 문제는 대부분 1형 당뇨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2형 당뇨가 훨씬 많고요. 더 문제는 원래 당뇨는 좀 이렇게 체중이 나가는 사람이 나중에 관리가 안 될 때 생기는 게 당뇨인데, 우리나라는 되게 날씬한 분들이 당뇨인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같은 체격이었을 때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의 기능이 한 30%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 말은 당 스파이크가 오면은 이게 감당을 못해. 그래서 이 혈당을 빨리 많이 올리는 음식들을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한식 문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제 탄수화물로 바뀌어버리면 당이 빨리 오니까 이거를 최소한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식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매일 먹는 게 중요한데, 식후 혈당을 가장 천천히 올리는 게 이제 야채죠. 그리고 그 다음은 생선이나 고기 같은 단백질. 그래서 이런 거는 매일 드셔야 되는데 대신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야채를 너무 많이 먹으면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속이 더부룩해요. 식이섬유는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성분이니까 가스가 계속 차서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고, 단백질은 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필연적으로 포화지방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혈관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 한 번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한 20g 정도라고 돼 있고, 고기로 치면 한 100g 정도예요. 식당에 가면 1인분으로 나오는 게 이제 200g이잖아요. 그렇게 스테이크 말고 고기 반찬으로 이제 적당히 먹는 거, 그거는 매일매일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가 챙겨 드시면 좋을 만한 거가 나이대별로 좀 다른데요. 너무 젊으신 40대 전후의 분인데 당뇨 환자가 됐다거나 당뇨 전 단계가 되셨다는 분들은 대부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뭐든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식사량을 줄이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어떤 영양제를 드시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커요. 그리고 50대 이후의 분들은 이미 많이 높아진 혈당을 복구할 수 있는 근육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단백질을 좀 충분히 드셔야 되는데, 마침 또 이런 분들은 소화력이 떨어져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기가 어렵다, 아니면 고기 같은 건 전혀 먹고 싶지가 않다 하면 단백질 보충제를 좀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더 연세가 있는 분들은 당뇨약이나 고지혈증약이나 이런 거 드시다 보면은 근육의 운동을 도와주는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코엔자임 Q10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보충해 주시는 거는 도움이 되세요. 모든 분들이 코엔자임 Q10을 강조하지만 50세 이전인 분들이 막 너무 그런 거를 챙기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몸에 이미 충분히 있는 거고요. 비율에 따라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비교 대상이 되게 중요한데요. 콜라를 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거보단 제로 콜라가 낫죠. 근데 난 원래 콜라를 안 먹던 사람이야. 근데 제로 콜라를 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콜라를 먹는 것보다는 제로 콜라가 낫고, 하지만 더 좋은 건 맹물이다. 소주를 먹는 것보다는 제로 소주가 낫지만 사실은 금주가 더 좋은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건 100점, 그리고 85점, 60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다이어트나 당뇨나 이런 걸 생각하면 제로 음료를 좀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아주 극단에 예를 들어 장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장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제로 음료조차도 인공당이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단맛을 내는데 우리 몸이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음식들은, 그런 물질들은 우리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은 분해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분해시켜서 나오는 물질들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냐? 근데 안 되는 것 같다. 그게 현재 지금의 연구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건데, 콜라를 보다는 제로 콜라가 낫지만 더 좋은 건 안 먹는 거나 아니면 뭐 녹차를 드시거나. 그래서 예전에 제 친구 중에는 피자 먹으면서 녹차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피자에 콜라 먹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그거는 절충을 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에 여러 요소가 있는데 나이대별로 이게 중요도가 매우 다르거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뇨 포함해서 다이어트 포함해서 다 일맥상통한데, 젊은 예를 들어 이제 35세 전후의 여자분들 그냥 열심히 운동하시면 대부분
대부분 회복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육아를 하고 너무 힘들다 하면은 뭐 수면이 좀 따라오는 게 중요한데,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걸로 활력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남자분들은 일찍 자는 거, 야근이 가장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남자분들은 원래 타고난 근육과 체력이 아직 있으실 나이라서 이분들이 뭐 영양제를 막 며칠 안 먹고 이런다고 무슨 큰일이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영양제를 챙겨 먹고 막 이런 거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밑에 있고요. 1번은 가장 중요한 게 너무 늦게까지 안 자는 거를 지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0세 이후의 분들은 영양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잘 챙겨 먹는 거, 잘 챙겨 먹는 게 어려우면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기억해서 내 나이에 맞게 관리해 가는 게 중요해요. 당뇨는 이제 저는 근데 영상을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된 거를 찾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유튜브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하나로 잘했다 이런 일은 당뇨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계속 보시면 그런 영상만 계속 추천이 되니까, 내가 당뇨가 이미 있거나 이런 게 걱정이 되면 병원에 오셔서 의사랑 한번 상의를 하시는 거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데 당뇨는 사실 더 중요한 주치의는 내 자신이 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나 간호사나 영양사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의사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뇨가 있으면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되고, 술도 가능하면 안 드셔야 되고, 가공식품 드시지 않으셔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현실적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택시 운전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가족을 다 부양해야 되니까 병원에 와서 긴 시간 있으면서 검사를 하고 또 자주 와서 확인하고 이러는 자체가 그 하루를 날리게 되는 거니까 수익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현실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부장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제가 당뇨가 있어서 막 이렇게 소견서를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는 나이기 때문에 내 라이프 스타일이랑 의사가 하라는 거랑 비교를 해서 가장 절충안을 두고 나아가는 거, 대신 이러이런 이유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를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가는 게 가장 안전하실 것 같아요.